안녕하십니까. 제주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추진단의 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성진입니다. 먼저 교육환경보호원 창립 5주년 기념 심포지움에 이렇게 발제를 맡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 학생 정신 건강의 실태와 이제 그의 바탕에서 이루어졌던 국가적인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정신건강 사업 운영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면서 느꼈던 어떤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후에 학교와 보호원에 대한 제 기대를 좀 담아서 역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제가 발제 자료를 드리고 난 후에 봤더니 20분 안에 소화하기에는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하시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민혜영 자학관님께서 10대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어떤 신체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취약해지지만 사실은 우리 정신 건강의 문제는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신건강 문제의 약 50%가 만 14세 이전에 발생하고 75% 정도가 만 24세 이전에 발생한다고 문헌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이제 조사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마동 청소년들의 대략 20%에서 25% 정도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청소년 사망 원인, 10대들의 사망 원인 1위인 자살률은 해마다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점점 더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몸소 피부로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초에 제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학사 일정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난 후에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올해 왜 이래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유행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혔지만 특히나 이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집단이 더욱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례로 이제 이전부터 정서적 어려움이나 정신질환 때문에 이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왔던 아이들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경계성 지능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욱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등교 이후에 크게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여러 이유로 이제 또래 관계에서 위축되고 이제 불안했던 학생들은 이제 역시 학교 적응에서 친구 관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꼈기도 했고요. 실직이나 가정 불화 같은 이제 가정 자체가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더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한동안 이런 학생들로 인해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던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물론 이런 학생들이 수적으로는 한 반에 몇 명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 공격 행동이나 자해, 교사에 대한 도전 행동들이 여러 차원의 어려움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학교 전체의 위기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물론 해당 학생도 이제 힘들지만 주변 학생들에 대해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교사의 소진과 유능감을 저하, 그다음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부모 자녀의 어떤 관계 악화 같은 문제들이 이제 이어지고,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응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거나 민원이나 안전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우리 학교 관리자 역시도 학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한 학생이 이제 학급과 학교의 학교 본연의 교육 기능을 훼손시키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좀 더 조기에 이런 학생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여러 한계들로 인해서 또한 이 역시 어려움을 학교는 겪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강화로 인해서 이제 정보 수집이나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어렵기도 하고요. 학부모님들이 축소 보고하거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아이들은 가정과 달리 학교라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환경에서 더욱더 문제가 도드라지기도 합니다. 또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정서적인, 행동적인 위기 학생으로 이렇게 파악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문기관에 연계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나름 복합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진료를 봤었는데, 제가 이제 병원 현장을 떠나서 학교 현장으로 갔을 때 느꼈던 가장 큰 점은, 제가 그동안 진료실에서 봤던 아이들은 복받은 아이였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자녀들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이 부족한 거는 차치하고서라도, 부모가 이제 인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이나 상담기관에 함께할 동행자가 없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통고나 방통중처럼 공교육 시스템 속에 있긴 하지만 학생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학생들도 있다 보니, 더욱 치료 시스템에 연계되지 못하는 학생들 역시도 이제 많았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적인 배경에서 이제 국가적인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들이 이제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는데요. 크게 이제 국가 정책들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가부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이제 정신건강복지법과 자살예방법에 근거해서 이제 지역의 광역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기반으로 여러 이제 정신보건 사업과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동 청소년 사업은 성인 대상 사업에 비하면 인력이나 예산적인 면에서 아주 작은 영역에 이제 불과합니다. 여가부는 청소년 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근거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388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상담 서비스 위주라는 한계 역시 이제 존재합니다. 마지막 교육부는 학교보건법과 자살예방법, 그리고 위프로젝트 관련된 규정에 근거한 사업들이 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리를 좀 잡았고, 이제 우리 교육환경보호원이 이제 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안전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전문기관 미연계된 고위기 학생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계까지 포함된 지원들을 좀 하고 있죠. 그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부 정책 추진 경과들을 보면은, 이제 2007년에 이제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이제 처음 도입된 이후에 정행특 검사가 12년부터 전면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위 프로젝트도 추진되면서 이제 12년도부터는 전문 상담 교사가 이제 배치 확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 정신건강 지역 협력 모델 사업도 이제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나 우리 태안해병대 캠프 참사, 마우이 리조트 붕괴 참사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이 학교 응급심리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학생정신건강 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서 단위 교육청에서 상당히 이 학교 위기 대응에 대한 역량들을 좀 갖추게 되었고, 또 현재는 지금 이 키파에서 이제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도 거쳐서 1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가 이제 개소해서 이 역시도 지금 보호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19년 코로나 유행 시기에는 정신과 전문의 관련된 학회와 MOU를 통해서 심리방역 지원을 실시하였고, 또 재작년부터는 이제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사업이 재추진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거점센터가 설립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간의 어떤 교육부 중심의 학생정신건강 정책의 성과를 요약하면은, 우선은 접근성이 쉽고 낙인 효과가 적은 학교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어떤 공통된 어떤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건강 전문가 집단과의 어떤 협력 체계와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역 협력 모델, 학교 방문 사업, 코로나 심리 방역 공동 대응 같은 협력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밀해진 것이 또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기반의 근거 기반의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학생 자살 심리부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실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또 성과도 있고요. 네 번째는
학교 위기관리 체계와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같이 청소년 친화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심리 방역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여전히 좀 미흡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 학생 정신 건강을 어떤 중요한 교육적 의제로 이렇게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그간의 교육부의 어떤 학생 정신 건강 정책이 적지 않은 성과를 저는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신건강 사업 운영 상에서의 어떤 한계와 과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개념은 이제 과거에는 정신병리가 없는 상태라고 이제 협소하게 이해되었지만, 최근에는 사회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이제 환경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상태라는 넓은 의미로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신건강 개념에 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더해지면, 혹은 학생이라는 용어가 더해지면 이는 좀 통시적인 관점이 더해지면서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은 발달 시기마다 애착, 대인관계, 학업 성취, 사회성, 정체성과 인격같이 다양한 발달 과업들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 정신건강의 문제는 이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요 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 개입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교육이 과연 정신건강과 별개의 개념이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교육이 학습뿐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학교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어떤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이 문제 행동을 촉발하는 자극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학생에 맞는 중재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생활지도 방법까지도 교사의 교육 활동으로 포함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앞서 언급했듯이 점차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갖는 위기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서, 당연하게도 이제 개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통합적 지원을 통한 개별화된 맞춤형 지원의 방식으로 점차 이제 변화되고 있고, 이런 내용은 교육 분야 국정 과제로 확정되면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관련 계획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개인이 아닌 코워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까지는 우리가 나아갔지만, 이 개별 사업들을 하나로 꿰어내는 그런 어떤 코디네이터 역할들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교육복지 담당자나 교감 선생님이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까지 고려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한테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이제 외부 학교 내에서의 어떤 코워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외부 관련 기관과의 협력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런 네트워크가 담당자의 인식이나 의지에 따라서 그 긴밀함의 수준이 매우 상이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정보 공유나 이제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발생되는 한계이기도 하는데요. 실은 이런 기관 간의 어떤 정보 공유 관련된 법적 근거가 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예를 보면 이 아동복지법에도 이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장관, 교육감과 공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또 이 자살 예방법에는 자살 사안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지역의 자살 예방 센터로 시도자나 사망자의 정보를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교육청이나 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령들을 또 손을 본다면 적어도 자살 관련된 정보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또 파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 다들 느끼시겠지만 출결 문제나 자살 시도, 또 폭력 피해 같은 사안이 발생된 후에 사후 대응이나 처리를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예방과 조기 발굴, 개입에 대한 감수성이 학교 현장에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 조기 발굴을 위한 정액특 검사의 경우에도 이 창체 시간에 한 연례 행사 정도로 학교가 인식하고 있다 보니, 이 앞으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어떤 실질적인 어떤 예방 교육, 예를 들면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이제 또 키파를 중심으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겨우 설득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연계하려고 해도 이 지역사회 자원의 편차로 인해서 치료 서비스를 받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의 65%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서울 경기권에서도 이 아동 청소년 진료가 쉽지 않을 정도라고 하니 지역은 사실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입원 기관도 부족하고, 또 정신과에 입원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 학교도 이 정신질환이 건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기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극적인 부모의 협력, 그리고 가정 환경의 어떤 개선의 어떤 미흡함의 문제는 이 학교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 부모의 자녀 정신건강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이 정신건강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데요. 실제로 자살 유형 중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많지 않았다고 보고된 유형이 제일 많았지만, 사실은 이 학생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학교나 교육청 사업에서 이 부모나 가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계획하려고 해도 이 지자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또 추진되는 것이 또 어려워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정과 부모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발굴 역시도 이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 몇 가지 기대 섞인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최근에 이 교육부의 학생 정신건강 정책들은 전문기관으로 미연계된 학생들을 전문기관으로 연계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에 우리가 좀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신질환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병원 연계가 되었다고 해서 곧 건강한 발달이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까 민혜영 장학관님께서 실은 이제 건강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웰빙의 개념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좀 주셨던 것처럼, 이 학교 정신건강 사업의 목표는 치료기관 연계나 증상의 개선을 넘어서 보다 이제 기능 수준과 학교 적응을 개선시키면서 아이들의 정상 발달이 재개되도록 돕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교육과정과 연계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하고, 연계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기관과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부모와의 동맹을 맺기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가정에 대한 어떤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 굉장히 수많은 위원회가 있죠.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힘들 만큼 정말 많은 위원회들이 있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를 누가 구축하고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담당자를 정하는 문제를 넘어서 나이스 같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어떤 학생을 중심으로 어떤 민감 정보들을 제거한 이런 학생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어떤 공동의 대응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도 학교가 정신보건 사업까지 해야 하는 곳인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들을 갖고 계시는 학교 관리자분들의 어떤 인식이 좀 개선되어서, 실제로 학교 관리자의 인식 수준에 따라서 외부와의 소통, 그리고 협력 연계, 도움 요청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키파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이 관리자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학생 정서 지원을 위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질 관리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병원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행안부 밑에 경찰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청 밑에 국립소방병원도 개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밑에도 국군병원이 있죠. 노동부에도 사실 근로복지공단 병원처럼 이제 산재를 또 담당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기관, 이런 것들을 교육부가 고민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여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 디딤센터들도 좀 공공의 성격을 갖는 치료기관들이 좀 더 권역별로 만들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정서적 위기 학생을 지원을 위한 인력들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제주도교육청은 이 정서지원 강사라는 이제 인력들을 활용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다양한 인력들에 대한 수당을 현실화하고 지급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학생들에 대한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 지원 인력들이 이제 강화되고 그와 관련된 수요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청소년 상담사 이외에는 대부분의 상담 자격이 이제 민간 자격증이다 보니 우리가 학교에서 채용하는 어떤 정서 지원 인력이나 외부로 연계되는 인력들이 좀 양질의 어떤 그 전문성을 담보한 이런 인력들로 연계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한 인력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양성들 그리고 교대나 사대에서 학생 지도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교육 과정에서 실시하는 부분들도 좀 우리가 또 크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이 선생님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사의 어떤 직업적 유능감을 느끼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교사가 유지하는 것이 곧 교실이라는 교육 환경을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교사에 대한 지원 역시도 우리 교육부와 키파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